최정혜는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다. 작은 김치냉장고에서 꺼낸 배추김치를 작은 통에 나누어 담고 어제 밤늦게까지 끓인 멸치국물로 미역국을 끓였다. 아들 도윤이 제일 좋아하는 꽈리고추 멸치볶음도 빼놓을 수 없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40년간 운영해온 수선방 한편에 놓인 작은 식탁을 보며 정혜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남편 없이 홀로 키운 아들이 어제 결혼해서 신혼집으로 떠났다. 30살이 되어서야 겨우 짝을 찾은 도윤이 고마울 따름이었다. 정혜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 6가지와 새 이불, 수건 세트를 보자기에 싸서 신혼집으로 향했다. 30평짜리 아파트는 정혜가 평생 모은 전세금의 절반을 보태서 마련한 곳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노다연이 문을 열었다. 40 중반의 정혜보다 겨우 7살 어린 다연의 표정은 싸늘했다. 반찬이랑 이것저것 좀 가져왔어요. 아, 네. 다연은 짧게 인사하고는 거실로 들어가 버렸다. 정혜는 서둘러 냉장고에 반찬을 넣고 이불장에 새 이불을 정리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웃음 지으며 말을 걸어봤지만 다연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이었다. 첫날이니까 서먹할 수도 있지. 정혜는 마음을 다독이며 베란다로 향했다. 혹시 세탁기나 청소용품이 필요한 게 있을까 싶어 수납장을 열어보는 순간 정혜의 동작이 멈췄다. 거기에는 김치도 세제도 아닌 전혀 다른 것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최정의 명의로 된 휴대폰 개통 서류, 수십 장과 뜯지도 않은 새 핸드폰 박스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던 것이다. 정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손이 떨렸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님, 뒤에서 다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다연의 목소리에 정혜는 급히 수납장 문을 닫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아, 혹시 세제 같은 거 모자라는 게 있나 해서요.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다연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겼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다. 엄마, 왔어? 도윤의 얼굴에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정혜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도윤아, 엄마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응. 어떤 거요? 정혜는 베란다를 가리켰다. 저기 수납장에 엄마 이름으로 된 서류들이. 그 순간 도윤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급히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나 급한 일이 생겨서. 도윤아. 정혜가 부르기도 전에 도윤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정혜는 멍하니 서 있었다. 아들의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머님. 다연이 소파에서 일어났다.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 정혜를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 따위는 없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여유가 느껴졌다. 요즘 다들 이렇게 부업해요. 별거 아니에요. 부업이라니. 이게 무슨. 핸드폰 개통해서 팔면 수수료 나와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다연의 뻔뻔한 태도에 정혜는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님, 저희도 이제 독립한 가정이에요. 사생활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이라니. 내 이름으로 된 서류인데. 도윤 오빠한테 동의받고 한 일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다연은 다시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마치 정혜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정혜는 가슴이 막혔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도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건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혜는 그 자리에서 울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말했다. 그렇구나. 엄마가 너무 성급했네. 그럼 나는 이만.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정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눈물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 손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혜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들이 망가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 다음 날부터 정혜는 수선방을 동생에게 맡기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평생 바느질만 해온 손으로 이제는 다른 일을 해야 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동네 통신사 대리점이었다. 아주머니, 본인 명의로 개통된 번호 조회하려면 신분증 가져와야 해요. 그럼 제가 언제 몇 개나 개통했는지 알 수 있나요? 직원의 말에 따르면 정의 명의로 지난 6개월간 무려 23개의 번호가 개통되었다고 했다. 정혜는 현기증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져보니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았던 통신비 고지서들이 나왔다. 매달 수십만 원씩 나가는 요금들. 도윤이 회사 일 때문에 필요하다며 가져간 정혜의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하네. 이 택배 송장은 뭐지? 며느리 방에서 발견한 택배 송장을 자세히 살펴봤다. 발송인 이름이 박기석이었다. 정혜는 대학생 조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이모가 부탁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사람, 이름 좀 찾아줄 수 있을까? 민수는 놀랄 만큼 빠르게 정보를 찾아냈다. 이모, 박기석이라는 사람, 예전에 사기 관련 기사에 이름이 나온 적이 있어요. 통신사 대리점 사장이었는데 불법 대포폰 유통 혐의로 조사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정혜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리고 이모, 이 사람 SNS 계정도 찾았는데 며느리분하고 같이 찍힌 사진이 여러 장 있어요. 호텔, 라운지 같은 데서. 사진 속 다현은 명품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박기석이라는 중년 남성과 친밀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정혜는 다시 동네 택배기사 김 씨를 찾았다. 평소 수선방에 자주 들러 차 한 잔씩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다. 김 기사님, 혹시 우리 도윤이 집에 택배 배송 많이 가시나요? 아, 그 집 말씀이세요? 요새 이상하게 박스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항상 새댁이고, 아주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그 박스들 어떻게 생긴 건지 기억나세요? 휴대폰 박스 같았어요. 그리고 가끔 정장 입은 중년 남자가 와서 박스들을 가져가기도 하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다현은 정의 명의로 대포폰을 대량 개통하고 박기석이라는 브로커에게 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도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정혜는 미싱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단순한 시어머니에서 이제 진실을 파헤치는 수사관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확실한 증거만 잡으면 돼. 정혜는 가위를 꽉 쥐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일주일 후 정혜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먼저 경찰서에 가서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제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아주머니, 현행범으로 잡지 않으면 증거 인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정 수사에 협조해 주시겠어요? 형사의 제안에 정혜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정혜는 다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에 일부러 다급함을 담았다. 다현아, 미안한데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 일이 생겼어. 혹시 그 핸드폰 하나만 빌려줄 수 있을까? 어떤 핸드폰요? 저번에 봤잖아, 부업으로 하는 거. 나도 한번 해보려고. 전화기 너머로 다현이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그럼 내일 주말에 만나서 드릴게요. 토요일 저녁 정혜는 약속 장소인 동네 카페에서 다현을 기다렸다. 멀지 않은 곳에 형사들이 잠복하고 있었다. 조카 민수는 근처에서 몰래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고 택배기사 김 씨는 평소대로 자연스럽게 지나가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현이 작은 쇼핑백을 들고 나타났다.
어머님, 여기 있어요. 가방 속에는 정의 명의로 개통된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다. 고마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쓰는 거니? 그냥 팔기만 하면 돼요. 한 대당 수수료 50만 원씩. 그때 카페 밖으로 검은색 세단이 서더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다. 박기석이었다. 다연이 급히 일어났다. 어머님, 잠깐만요. 다연은 박기석에게 다가가 무언가 얘기를 나눴다. 박기석이 정혜를 흘낏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제 지인이세요. 이분이 직접 거래처랑 연결해 주신대요. 박기석이 다가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박기석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혜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차에 물건들이 있으니까 같이 가서 한번 보실래요? 세 사람이 주차장으로 향할 때 정혜는 주머니 속 핸드폰으로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박기석이 트렁크를 열자 수십 개의 핸드폰 박스가 나타났다. 이게 이번 달 물량이에요. 전부 최정혜 님 명의로 개통된 거고. 바로 그때였다. 경찰입니다. 모두 손 위로! 사방에서 형사들이 나타났다. 박기석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위당한 상태였다. 다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뭘 하신 거예요? 다연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그때 멀리서 도윤이 뛰어왔다. 사태를 알고 달려온 것이었다. 엄마! 뭘 한 거야? 도윤은 충격과 수치심으로 무너져 내렸다. 정혜는 아들을 부축하며 말했다. 도윤아, 이제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는 다연과 박기석을 바라보며 정혜는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음을 느꼈다. 사건이 터진 지 2달이 흘렀다. 다연은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박기석은 조직적 대포폰 사기의 주범으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도윤은 회사에 사표를 냈다. 동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신혼집도 정리하고 어머니의 수선방 뒷방으로 돌아왔다. 한 달 내내 도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하루 3번 문 앞에 밥상을 차려놓았다. 처음에는 그대로 식어버리던 밥상이 며칠 후부터는 비어있기 시작했다. 도윤아, 어느 날 저녁 정혜가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가도 될까? 대답은 없었지만 정혜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도윤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가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도윤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내가 너를 믿지 못해서 혼자 그런 일을 벌인 게 미안해. 엄마가 안 했으면 난 평생 그 사기에 휘말려 살았을 거예요. 도윤이 돌아봤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어요. 다연이가 뭘 하는지. 그런데도 못 본 척 했어요. 무서웠거든요. 혼자가 되는 게. 정혜는 아들 곁에 앉았다.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엄마가 있잖아.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지. 일주일 후 도윤은 처음으로 수선방에 나왔다. 정혜가 미싱을 돌리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말했다. 엄마, 나도 뭔가 배워볼까요? 뭘? 손으로 뭔가 만드는 일, 거짓말이나 속임수 없이 할 수 있는 일 말이에요. 정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은 수선방을 조금씩 개조하기 시작했다. 한편에는 정혜의 미싱과 바느질 도구를, 다른 한편에는 도윤이 독학으로 배운 목공 도구들을 놓았다. 작은 맞춤 인테리어점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어느 날 정혜가 신혼집이었던 아파트를 정리하러 갔다. 베란다 수납장 앞에 서서 문을 열어봤다. 이제 그곳에는 대포폰도 서류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그 자리에 새 실타래들과 도윤의 연장들을 정리해 놓았다. 엄마,
도윤이 새로 만든 작은 선반을 들고 왔다. 이제 여긴 거짓이 아닌 엄마와 나의 삶만 채워질 거예요. 정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비쳐들었다. 긴 악몽 같은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수선방 문패 옆에 새로 단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의 공방, 수선과 목공, 마음도 고쳐드립니다.